자, 첫 번째 짐은 진화와 행동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 지문, 나 지문 이렇게 주제 통합 형태로 두 지문을 하나로 엮어서 독해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첫 번째 종 특이성과 관련된 개념이 제시가 되는 지문인데, 자, 동물들의 행동에 대해서 진화의 관점에서 설명해주는 지문입니다. 여기 앉아도 돼. 이거 가지고 상관없어. 아무데나. 자, 동물들의 행동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자연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 가장 편하고 가장 유리한 그런 방법으로 요소로 선택을 해서 정형화, 틀에 박힌 그 종마다의 특이한 점을 가지기 때문에 종마다 어떤 특성이 있다. 그 종이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거듭하며 세대를 거듭하며 가장 유리한 형태로 자리를 잡아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나 또는 그들의 특성에 의해서도 어떤 종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종 특이성에 대한 개념을 먼저 소개해주고 있어요. 종 특이적인 그 어떤 특정 행동을 통해서 무슨 종에 해당하는 동물인지 생명체인지 생물인지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연 선택이라는 게 어느 한 세대에 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세대를 거듭하고 또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그 환경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살아남은 겁니다. 어떤 행동이나 또는 그 신체 어떤 몸의 그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그게 틀에 딱 잡혀가지고 특성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코스타리카에 살고 있는 나방이 있는데 오토메리스 나방이라고 하는 요런 이제 생물을 한번 보자. 날개가 좀 독특하대요.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나방이 쉬고 있을 때와 그리고 뭔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날개를 조금 다르게 그 어떤 모양이나 또는 그 앞뒤 위치를 다르게 이렇게 좀 바꾸는데 쉴 때는 편안할 때는 노란색이 밖으로 보이도록 앞날개가 뒷날개를 덮어서 앞날개는 그냥 평범한 노란 빛깔인가 봐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뒷날개의 문양을 덮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노란 색깔의 나방으로 보이도록 하고요. 하지만 그러나 외부의 적이 출현을 해가지고 야 위험하다 뭔가 적에게 내가 무서운 어떤 나방인 것처럼 보여야만 해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날개 위치를 바꿔가지고 앞날개를 앞으로 펼치고 숨겼던 뒷날개, 원래는 이제 편안할 때는 덮어놓는 그 뒷날개가 밖으로 보이게 하는, 그래서 뒷날개가 확 펼쳐지게 해가지고 그 뒷날개에는 문양이 큰 눈처럼 보이는 무늬가 있대요. 그게 그 외부의 적이라고 생각되는 상대에게 보이도록 나 이렇게 큰 눈 가진 애야 하고 막 이렇게 겁주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이 나타나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항이 좀 필요한 상황 경우에는 나방은 앞날개를 앞으로 펼치고 뒷날개에 있는 큰 눈으로 보이는 두 개의 큰 원형 무늬를 상대에게 과시를 해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을 한대요. 마치 나방이 이 큰 눈으로 상대를, 이 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상대를 노려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쉬고 있을 때, 위험을 인지했을 때 그 날개의 형태가 달랐는데 색깔이 앞날개가 보이게 하면 노란색, 앞날개는 앞으로 펼치고 뒷날개가 상대에게 보이도록 하면 원형 무늬의 큰 눈이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만든답니다. 이러한 오토메리스 나방의 날개 무늬와 과시 행동은 그들 각 개체가 환경에 오래도록 이제 적응하면서 이
정형화된 그런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자연 선택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살아남는 데 가장 유리한가를 계속 이제 적응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방법을 찾아서 진화하고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 나아지다 보니 적응해서 그 결과물이다 라고 볼 수 있답니다. 종마다 이런 특성이 좀 다르다. 어떤 뭐 벌레 같은 애들은 몸의 색깔을 바꾼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진화와 적응의 결과로 종마다 어떤 특이한 점이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 특이성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다. 왜 이렇게 종마다 특이한 점이 이렇게 나타날까?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어떻게 그런 행동이 가능할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요소 정도로 궁금함을 떠올릴 수가 있다. 왜? 이유 원인이 뭐지? 얘가 이런 특이한 행동을 하는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그 반응이 가능하지? 이런 그 상대에게 큰 눈을 보여주고 쉬고 있을 때는 이런 색깔이고 어떻게 원리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할 수 있고 연구를 해 나갈 수 있겠네요. 오토메리스 나방의 종특이적 행동에 대해 원인을 규명하는 그런 이제 접근 방식도 있을 것이고 또 오토메리스 나방의 종특이적 행동의 방법이나 원리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도 있겠다. 자, 그런데 이 의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나방의 날개를 움직이게 하는 생리학적인 작용 원리에 대해서 조사할 수도 있고 원리 어떻게 이런 그 종특이적인 행동이 가능할까 어떻게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관점도 가능하며 혹은 색채가 있는 무늬의 형성에 관여하는 화학이나 화학적인 또는 유전적인 요인,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할 수도 있다. 요 요인 이렇게 보면은 이유 원인을 연구해 들어가는 관점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만약에 조사한다면 어떻게에 대한 의문을 풀어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혹은 움직임을 위한 신호에 관여하는 신경학적인 과정, 원리 방법을 살피거나 역시 원리 방법입니다. 어떻게와 관련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와 관련된 거. 자, 그리고 더 나아가 무늬를 드러내거나 드러내지 않는 상황에 대한 생존이나 번식에 있어서의 차이. 왜 이런 그 종특이적 행동이 나타날까? 생존에 유리하니까 또는 번식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원인이 이걸까? 라고 연구에 들어가는 관점도 있다.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왜와 관련된 것인지 또는 어떻게와 관련된 것인지 좀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분석해 볼 수 있다. 이처럼 특정 행동의 원인에 관한 의문은 다양한 측면의 분석을 통해서 해결해 볼 수 있는데 원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해결될 수가 있다.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하나는 행동의 근거가 되는 내적 원리, 어떻게 원리 방법을 기술하는 것이고 이 원리 방법은 또 다양한 그 요소들로 좀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분류할 수 있는데 생리학적인 원리 그리고 신경학적인 원리 이런 것들 관련해서 어떻게와 관련 기술하는 것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이유 원인 왜와 관련된 거 여기 원리는 어떻게와 관련된 거예요. 어떻게 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어떻게고 그리고 뒷부분은 어떻게와 관련된 이거 아니고 이것과 관련된 원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이 원리에 대해서 이 원리가 어떻게 왜 가능했는가 이유 원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여기까지가 어떻게 여기가 왜와 관련된 거 생리학적인 신경학적인 요인들 이 어떻게가 왜
나타났을까? 이유 원인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인지 왜인지 이렇게 구별하면서 봐야 되고, 다른 한 유형은 행동의 진화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으로 왜 그러한 행동이 유전적으로 진화되었는지에 대한 행동의 형성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언급한다. 어떤 이유에 대해 이유로 인해서 이 적응 행동이 진화되었는가에 관한 기술이다 해서 이유 원인과 그리고 원리로 구별해주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의 종 특이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고, 그리고 그 종 특이적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의 관점과 왜의 관점으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나머지, 그래서 크게 2개 정도의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가 지문은. 그리고 나 지문에서는 감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정, 이 감정이라는 것이 타고 태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경험이나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이렇게 그 논의에 대해 소개해주고 있는 글입니다. 나 지문을 볼게요. 네, 다윈의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에 대해서에 따르면, 다윈의 저서에 따르면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은 학습된 것이 아니라고 본대요. 인간의 감정은 공부를 해서 경험이나 또는 그 공부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쌓인 것이 아니라 타고 태어난 것이다. 선천적인 거다. 감정 표현도 타고 태어난 것이다.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 이렇게 다윈은 주장을 했답니다. 이 책에서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거야, 유전되는 거야, 이렇게 보셨대요. 자, 감정은 신경이 근육을 자극해서 표현을 할 때 표정으로 드러나는데, 근데 그 표정이 다 이제 만국 공통으로 이런 표정이면 기쁜 거, 이런 표정이면 슬픈 거, 이런 게 좀 정해져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보편적이라고 보았어요. 감정은 신경이 근육을 자극해서 표정, 우리가 입꼬리를 올린다든지 미간을 찌푸린다든지 이런 표정으로 표현이 되는데, 인간을 포함한 동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노와 행복과 슬픔, 혐오감, 공포, 놀람 등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감정을 인간도 가지고 있고 동물도 가지고 있는데 그 감정은 보편적이라고 보았답니다. 인간과 동물의 감정을 살펴보니까 타고 태어난다, 선천적이다, 그것은 물려받은 것이다, 또 보편적인 일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봤대요. 또한 인간의 경우에는 얼굴에 드러나는 표정, 감정과 기본적인 또 몸짓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 여기에서 이제 동물은 좀 빠졌는데요. 동물의 표정은 아무래도 우리 사람의 눈, 코, 입 이런 그 신체 기능과 다르다 보니까 표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애매하겠죠. 그래서 동물의 표정으로 이제 몸짓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감정은 일단 보편적인데 동물도 포함해서 다 비슷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을 다른 나라 모든 이제 세계 나라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또 동일하더라라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해내게 됐어요. 전 세계 사람들의 감정은 일단 여기에서도 보편적이다 이미 같이 봤었고, 그리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표정이나 몸짓이 동일하다라는 그 결론을 이끌어내게 됐대요. 동일하다. 이러한 감정과 감정 표현의 보편성은 인간이 다양한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 어떤 감정 표현을 하기 위한 상황들이 계속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면 비슷한 상황에 처할 텐데, 그때 그 상대에게 내가 이런 감정이다라는 걸 빨리 적은 에너지를 써서 잘 표현을 하기 위해 그렇게 이제 또 역시 진화해 온 결과물이다라고 보는 거죠. 가장 효율적으로 상대에게 나의 감정을 표현하려다 보니 이렇게 이제
이제 굳어진 거다, 자리가 잡힌 거다, 이렇게 이제 서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의사 전달 체계의 역할을 한다는 거다. 이 방식이, 이 표정이 가장 상대에게 내 뜻을, 내 감정을 전하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표정을 짓게 된 거다라고 본대요. 감정과 감정 표현의 그 방법에 대해서, 보편성을 띈 것에 대해서 이건 진화의 결과물이야 라고 진화의 관점에서 다윈은 파악했다. 진화하다 보니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화해서 지금 우리의 표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건 그 효율적으로 상대에게 감정 표현을 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똑같기 때문에 바디랭귀지, 배고파요 라든지, 그치, 화장실 가고 싶어,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기뻐요, 슬퍼요, 이런 거 표현할 때 이런 표정이 가장 효과적이다 보니 언어는 다르지만 그런 표정이나 몸짓이 비슷하게 자리 잡힌 거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다 보니 자리 잡힌 형태다라고 다윈은 보았대요. 진화의 관점에서 파악했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굳어진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한편 다윈은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감정 표현 방식과 인간의 감정 표현 방식을 비교를 해서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감정 표현 방식, 인간에게 나타나는 감정 표현 방식, 표정은 우리가 좀 알기가 좀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동물과 인간이 좀 비슷하다까지는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동물과 인간의 감정 표현 방식 비슷하다. 슬프면 예를 들어 눈물이 글썽글썽 한다든지, 약간 기쁠 때 약간 윗골이 올라가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는다든지, 이런 점이 완전히 똑같기는 어렵겠지만 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나 몸짓과 표정을 통한 감정의 표현이 보편적일까 아니면 문화적으로 결정되는 걸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래요. 인간의 감정, 몸짓, 표정. 우리 앞에서 다윈은 뭐라고 봤냐면 보편적이다, 선천적이다, 유전적이다, 이런 관점을 취했어. 근데 사람마다 이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마다 관점이 좀 다를 수 있겠죠. 또 누군가는 이거는 감정이나 감정 표현은 문화적으로, 후천적으로 결정되는 거야. 학습이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지?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래요. 다윈은 요 입장이었다. 보편적이다, 유전적, 선천적이다 라고 보았고, 또 어떤 누군가는 문화적으로 결정되는 거야 라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꼬리를 올리는 표정을 지었어. 그럼 이제 감정의 표현, 우리 아마도 좀 기쁘거나 좀 반갑거나 이럴 때 이렇게 입꼬리 올라가는 기뻐하는 표정을 지을 수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인간이 그 똑같은 표정을 짓고 그 감정으로 표현하는지 요거를 좀 살펴본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선천적이고 보편적이고 유전적인 그런 표현 방식이라면 우리나라에서만 웃을 때 이거 기분 좋아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기쁠 때 짓는 표정이라는 그런 그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어야 돼요. 근데 확인 이제 해본대요. 모든 문화권에서 행복이나 친근감을 표현하는 것인지, 즉 보편적인 것인지 선천적 유전적인 것인지, 아니면 혹 다른 문화권, 뭔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분노나 두려움을 표현하는 그런 표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인지, 요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문화적으로 결정되는 거라면 다른 형태로 그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치?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에크만의 견해입니다. 에크만은 이러한 감정이나 감정 표현과 관련한 실험에서 각 문화권의 여러 차이에도 모든 문화권에서 기본적 감정인 문화권이 다른 나라였어. 근데도 불구하고 그 문화권이 다른 나라였는데 모든 문화권에서 기본적인 감정인 기쁨, 분노, 경악, 슬픔, 공포, 혐오 등등의 감정이 일단 나타났대.
그래서 보편적인, 선천적인, 유전적인 감정이 발견이 됐다라고 보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도 비슷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냈대요. 그래서 에크만은 어떤 입장이냐면 앞에서 나왔던 이 다윈과 좀 유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 감정과 감정 표현이 선천적이고 유전적이고 보편적이고 비슷하다, 동일하다 이렇게 봤던 다윈과 에크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인가를 조사했다는 것 요것 정도가 차이가 있지만 결론은 똑같았어. 문화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선천적인, 유전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그런 감정 표현이야 라고 봤다는 점이 다윈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쵸? 이러한 연구를 보면 인간의 감정이나 감정 표현은 유전적인 어떤 발달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어가지고 사람이 새로 태어나면 뭔가 우리 내부에 그런 시스템이 이미 작동하고 있어서 태어나는 순간 이미 그게 탑재된 채로 이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유전적인 발달 프로그램 지나 해가지고 이미 어딘가에 세포 어딘가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채로 그것의 결과물인 것으로 보인다. 그죠? 즉 모든 문화권에서 이러한 발달 프로그램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다윈이 얘기한 것처럼 가장 효율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진화해온 그런 결과물로 보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 같다. 다윈이 얘기한 그 의견을 따르는 것이 합당한 듯하다라고 에크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비슷한 연구를 이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어. 지금 다윈, 에크만 나왔었고 그 다음에 트레이시와 마츠모토의 의견이 소개됩니다. 트레이시와 마츠모토는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관찰을 해봤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관찰의 대상이 앞을 보지 못하는 스포츠 선수들로 설정된 이유는 그 후천적인 경험이나 학습에 의해 어떤 표정을 다른 사람들이 짓는 걸 보고 이렇게 받아들인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어가지고 이 스포츠 선수들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 후천적인 학습의 가능성이 그 좀 차단된 관찰 대상을 이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죠? 그 선수들을 이제 자세히 면밀히 관찰을 해봤어. 승리나 패배의 순간 상황에서 인간이 대부분 이제 승리의 순간 우리 눈을 다 뜨고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짓는 표정과 앞을 못 보는 이 선수들이 짓는 표정이 같은가를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같았대요. 그러면 이들은 후천적인 학습 경험에 의해서 다른 누군가의 표정을 보고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똑같은 표정을 지었다는 건 이거는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거구나. 이런 표정을 짓는 것이 되게 약간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으로 탑재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승리나 패배의 순간 비슷한 표정을 짓는 것을 통해서 감정 표현에는 타고난 생물학적 원리, 유전적이고 보편적인 원리가 유전적인 발달 프로그램의 산물로 이미 내장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죠? 자, 이 후천적인 학습의 가능성이 차단된 관찰 대상을 통해서 비슷한 표정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결론은 우리의 감정 표현은 선천적이고 타고난 생물학적 원리에 의한 것이다. 후천적인 학습이 불가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죠? 다윈과 에크만은 의견이 비슷하다. 다윈은 진화의 결과라 보았고 표정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의사전달 체계의 작동 방식이다. 이렇게 봤고 에크만 역시 유전적인 발달 프로그램의 산물로 보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진화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본 점에서 비슷하다. 감정과 감정 표현 보편적이구나, 선천적이구나, 유전적이구나 이렇게 봤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좀 접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자, 한편 감정이나 감정 표현의 범문화적 본성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의 주장도 있다. 네, 또 다른 주장도 있는데 감정의 표현과 그리고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이다. 감정이나 감정 표현의 범문화적 본성에 대해서 또 다른 주장도 있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주로 감정의 표현과 관련된 것이었고 이 표현 말고도 유발하는 자극, 어떤 것에 자극받아 감정을 표현하게 되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좀 다른 관점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대요. 어떤 자극을 받아 어떤 단서에 의해서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 그걸 구분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건데 에크만 등의 연구는 에크만 앞에서 나왔던 에크만은 범문화적인 보편적 감정이나 감정 표현이 존재한다. 범문화적이다, 보편적이다, 유전적이다, 선천적이다 이렇게 봤어요. 에크만 감정 표현이 이미 이제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이미 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감정 표현의 방식이 존재함을 증명을 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 그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개인에 따라서, 사회나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표출하는 방식은 다 똑같을 수 있지만 어떤 자극에 의해서 그런 감정을 표출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에 의해서 이 자극이 감정 표현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건 요거예요. 감정의 표현은 선천적이고 보편적이고 진화의 결과다. 이렇게 봤어. 감정 표현은 이렇게 다 동일할 수 있지만 무엇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는 문화적인 학습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뱀이나 벌레를 보고 공포심을 느끼거나 혐오감을 느끼는 것, 이것은 인간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경험, 학습에 의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죠. 뱀을 보더라도 벌레를 보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엄청 이제 뱀이나 벌레를 좋아하기 좀 어렵겠지만 좋아하는 문화권 되게 이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문화권의 나라에서 살았다거나 또는 그 가풍이 좀 약간 독특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뱀 벌레를 막 좋아해. 뱀 벌레를 보기만 하면 막 기뻐해. 그러면 그 가족은 뱀 벌레를 보면 기뻐하는 미소 짓는 표정을 짓겠죠. 그지? 감정은 기쁨이라는 감정, 보편적인 감정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자극은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 그치? 그건 문화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인간은 공포나 슬픔 같은 감정은 타고 태어나지만 이건 선천적이고 유전적이고 그 보편적인 감정이지만 이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단서, 자극은 사회적으로 학습된다.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보았대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는 뱀이나 벌레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없었어. 좋다 싫다가 없었는데 이 좋다 싫다라는 감정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됐어. 부모님이 뱀이나 벌레를 보고 뱀이다 라고 무서워한다거나 벌레야 하고 이제 싫어하는 그런 그 표정을 보고 지금 이런 대상을 보면 이런 감정과 연결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서서히 배워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반응을 보고 원래 이미 아이가 이런 공포나 혐오감이라는 감정은 가지고 있는 상태였지만 어떤 것에 의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는 부모님이나 또는 친구나 또는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것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어른들의 반응을 보고 아 그것들이 위험한 것이고 또 공포라는 감정과 연결되는 거구나 라는 걸 학습하게 되었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행동주의자들이 이런 입장 관점을 취했다고 합니다. 감정 유발 자극, 단서, 개인이나 사회 또 문화에 따라서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고리가 맺어지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정과 감정 표현의 보편성을 주장했던 에크만 역시 요 행동주의자들과 유사한 그런 관점을 취했다. 감정 유발 단서가 학습된다라는 점을 인정했대요. 그러면 행동주의자들과 에크만 동일한 지점이 있네요. 그죠? 감정 유발 단서는 후천적인 학습에 의한 거다라는 그런 의견이 서로 공통적이야. 그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것이 공통적인지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또한 여기까지 이제 했고 그 행동주의자들과 에크만의 동일한 지점을 찾았고요. 또한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인간은 의도적으로 그걸 표출할 수도 있고 또 숨길 수도 있다. 이렇게 그걸 감정을 가지는 건 보편적이지만 그걸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는 조절이 가능하다. 에크만은 감정 표현과 관련된 실험을 통해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운 사회에서 성장한 학생은 부정적인 감정은 선천적이고 보편적이고 유전적이어서 감정은 느끼지만 하지만 그것을 이 스스로 통제를 해가지고 드러내지 않았다. 그럼 이건 어때? 이건 문화적인 거예요. 뭐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문화권에서 산 것이 그것이 이제 이렇게 결과로 나타난 거네. 그러면 선천적인 건 감정, 그걸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는 후천적인 문화,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의해서 그건 조절이 가능하다. 선천적이라 보았는지 후천적이라 보았는지 구별해야겠지. 감정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도 선천적인 거다. 아니고 후천적인 의지에 의한 거다.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겠네요. 문화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다. 자, 이러한 특성을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감정의 전시규칙이라고 불렀대요. 감정의 전시규칙, 전시는 이렇게 드러내다. 그 미술 작품 전시회 할 때 그 전시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다 이런 뜻인데 감정 표현 여부는 후천적인 요소 문화나 또는 이제 가풍이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사회 문화적인 요소에 의해서 후천적인 요소에 의해서 감정 표현 여부가 결정된다. 드러낼 것인지 숨길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 즉 사회적으로 줬거나 학습된다 라고 했대요. 감정을 느끼지만 사회적인 학습에 의해서 후천적인 학습 경험에 의해서 감정 표현을 숨길 수도 또는 드러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